여주라디오에서는 라디오 구성을 함께 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워낙 글솜씨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 능력도 부족하고 고정적인 팬들의 눈높이와 팟캐스트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실 용기 있는 분들을 모십니다. 다음 카페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pkw3930@한미일.net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주라디오 수준이 낮아 나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여주라디오 1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 네,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사장님 오셨습니다. 예, 날씨도 쌀쌀한데 개성공단은 폐쇄되고 진짜 이 한반도 쌀쌀합니다. 네. 영세사연업자 박 사장입니다. 네, 진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00만 원 티를 항상 몰고 다니시는 네, 이 기자님. 예, 시골 기자 이십니다. 네, 그리고 조선변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나기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나기입니다. 네, 전국 뉴스는 많은데 지역 뉴스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주 학살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주 양민 학살 62년 만에 국가 배상 판결. 한국 전쟁 당시 최소 100명 안팎의 민간인이 집단 처형당한 여주 부역 혐의 희생 사건의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모 씨 등 6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4억 9,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이 겪은 극심한 고통을 비롯해 사회와 국가에서 받았을 차별과 냉대, 편견, 이로 인한 경제적 궁핍, 국가가 6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별도의 조치 없이 손해를 방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뭐 생각보다 14억 9,900만 원인데 이게 100명 뭐 이렇게 금액으로 나누면은 금액 자체는 적더라고요. 네. 적은 단위인데 아직도 이제 생존에 이제 그 유가족이 살아 계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또 가해자 쪽도 아직도 살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디에서 뭐 학살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보면은 그 아예 지도로 표시도 잘 돼 있고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처음에 얘기하는 거는 철수하면서 남쪽에서 먼저 이렇게 그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을 먼저 죽였다. 그게 이제 먼저 일순서고, 그 특히 피해가 많았던 데가 가남 쪽이 굉장히 피해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나라에 좀 이렇게 좀 불행한 역사인데 다음번에 한번 이걸 좀 자세히 다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네. 거창이나 대표적인 이제 민간인 학살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그간에 이제 그 사실 많이 보도도 되고 이랬잖아요. 근데 여주 지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 상황들에 대해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좀 지역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토착적으로 살던 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고 쉬쉬하고 서로 간에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한테 많이 들었었어요. 이 얘기를. 우리가 지역의 역사를 우리가 명성하구나. 거기 뭐 세종 영성 이런 거로만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우리 아픔이 있는 우리 거기 이런 역사도 똑같이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북내도 그러니까 신남리 쪽에 거기 그 고개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몰래 가서 자기 그 아버지 시체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막 어려워서 못 가져오고 막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전해지고 있죠. 한쪽에만 문제가 아니라 가남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가남면 지금 면사무소 있는 면사무소하고 그다음에 그 면사무소 3번 그 국도가 지나가는 그 너머편이 이제 예전에 그 공동묘지 자리예요. 그 자리하고 지금 가남 파출소가 있는 그 뒤에 이제 야트막한 야산이 있거든요. 그 야산하고 그런 쪽에 이제 많이 따라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처음에 그 북한군이 이제 점령을 했을 당시에 각종 이제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 조직 만들면서 이제 경찰이나 이제 군인 가족들에 대한 그런 살해 사건이 또 먼저 있었고 또 이제 보복적인
다시 그걸 보복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잖아요. 아니 그 그런 선호는 부분들. 틀려요. 뭐냐면 그 거기 그 자세히 읽어 보시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먼저 전쟁 이제 발발 전쟁 발발해서 직후에 보도연맹 보도연맹에 가입된 네. 사람들을 먼저 죽이죠. 네. 그래도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을 죽여서 이제 그리고 철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거기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부역자를 또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북한으로 그다음에 부역한 두 사람들. 번째는 예. 근데 부역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때 당시에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이제 그런 보복적인 것도 있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어린 아이까지 일가족을 그 몰살을 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특히 한국 전쟁이 이념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뭐랄까요, 빨간 완장차 갖고 뭐냐면 설치는 사람들을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게 뭐냐면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전쟁의 와중에 부역자들은 사실은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부역자들을 이렇게 자발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강제적으로 살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참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양쪽에서 다 사실은. 지역적으로 보면 여주 지역 자체가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지역적 규모들도 컸을 거고 또 지식인들이 어쨌거나 여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쪽에 남노당 활동들이 말했었다면서요. 네. 그러다 보면 실제로 그 이념적 대립이 이제 극한됐던 한국 전쟁의 이제 기점으로 돼서 사실 좌우익이 서로 간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원씨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을 당했더라고요. 그 강촌 원씨들. 원씨들은 어떻게 어느 편에 서서 저쪽이 있죠 뭐. 남노당 활동들. 남노당 활동들이 강천 쪽에 꽤나 강천이 많이 있었다고 강천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강천도 그렇고 이제 가남 지역도 가남도 이제 굉장히 세고. 이제 여기가 그 많았어요. 뿌리가 이게 가본 여기 동학에 거기까지 올라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고 그 뿌리들이 계속 이렇게까지 올라간 이제 모양이더라고요. 일제 강점기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떤 그 이상적인 그 독립국가의 어떤 정치 구조, 지배 구조로 다 생각을 했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뉴스를 이제 다음에서 포털 거기서 이제 처음 봤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어릴 때 부모님들이 이마트 그 사는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마트 그 사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는 웬만하면 가지 말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잘 안 놀러 갔어요. 그쪽은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야 거기 6.25 때 사람들 많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섬뜩했어요. 이제 이번에 나온 거 외에도 보면 각 지역별로 다 이제 들은 것들이 많죠. 어른들한테 들은 게 특히 이제 지금 가남 같은 경우도 그런 데도 있지만 그 가남 옛날에 한일CC 가남 심성리 쪽에 그 산이 깊은 산에서 이제 뭐냐면은 거기를 어렸을 때 우리 가재 잡으러들 가잖아요 산에. 그러면 아버지한테 무지무지하게 혼나는 거예요. 그거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여주 같은 경우에서는 어쨌든 남노당 활동들이 활발했다고 한다면 그 한국전쟁 이전에 이미 원한적 관계들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서로 밀고하고 일제 시대부터 시작돼서 실제로 그 사회주의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이제 탄압도 되게 심했을 거고 그런 이제 지역적인 또 특성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에서는 이념적 관계를 뛰어넘는 인간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곳에서는 현장이었고 이쪽에 치열하게 사실 사상적 대립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네. 자, 우울한 소식 넘어가서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의원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히 여주 얘기는 아니지만 박 사장님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관계로 이게 축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철수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대한 건 모르겠어요. 서로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개혁적인 어떤 정치 지도자가 또 나오는 게 아니겠냐. 최소한 노무현과 같은. 최소한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떤 기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선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또 다른 국회의원이 한 명인 것 이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뭐 질이 멸렬한 민주당 기대할 게 하나도 없고 자폭하고만 통합민주당도 역시 뭐 기대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뭐 새누리당 지금 뭐
날씨만 쌀쌀해지게 만든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기다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안철수 국회의원이 과연 새로운 어떤 우리나라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전 무척 뭐랄까요, 찝찝해? 뭐랄까 찝찝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찝찝하기보다는 저기 그렇죠 뭐냐면 기대할 게 없어서 좀 실망스럽다. 요즘 행보를 보면 저 그렇다는 생각이 같은 듭니다.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안철수 개인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부여되는 정치 지형이다. 뭐냐면 그렇죠. 예. 민주당이 원체 죽을 쓰고 있으니까. 죽을 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정당다운 정당은 어쨌든 조직을 갖추고 제대로다가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건 어쨌든 새누리당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안철수에게 분명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는 맞다. 본인의 다만 이제 의지가 어떻게 가느냐, 제2의 문국현이 될런지 아니면 진짜 새로운 야권의 대표 주자가 될런지 이제 본인의 의지겠지만 어쨌든 기회는 주어졌다 생각하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다 아쉬운 거는 원체 안철수의 정치 지형이 중간에서 오른쪽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절대로다가 왼쪽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새누리당도 오른쪽이고 안철수도 오른쪽이고 민주당도 요새는 오른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고 왼쪽에 있으면 다들 죽는 줄 아는 쪽으로 가거든. 근데 그나마 자칭해서 왼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조그만 밥그릇 가지고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다 굶어 죽을 판이고 가령 그러면 이 땅에서 정치가 균형을 맞춘 정치로다 가령 이제 가령 안철수가 야권의 대표 주자가 되고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다 할지라도 국민들이나 전체적인 판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끼리 치고받고 해서 서로 주고받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거여서 좀 아쉽죠. 정치라는 건 사실은 이념이잖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고 거기서 집단화되어 가는 과정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안철수로 집단화됐을 때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 지금의 민주당이 어쨌거나 야권의 중심 세력으로 잡혔던 이 세상이 조금 더 그 좌쪽으로 클릭이 되고 서민편에 대한 입장에서 복지나 이런 키워드들로 지역 정치들을 바꿔낼 것인가라고 한다 보면 전혀 저도 그렇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간에 안철수가 계속적인 그런 발언들을 해왔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도끼니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다른 생각인데 저는 이제 열린우리당이 이제 생긴 것처럼 안철수당이 생겨서 경상도 쪽에서도 지금 새롭게 새누리당을 이렇게 크게 공조하지 않는 세력도 있고 전라도 쪽에서도 물론 그렇게 있어서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는 정말 실패한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3당 구조가 맞지 않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근데 3당 구조로 안 갈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안철수가 당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의 그 뭐냐면 정립이 서로 다른 성격으로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초록이 동색으로 다 돼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조차 절대 아까의 그 대결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정치 이게 색깔을 가지고 세계 정당으로 가면 다행인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안철수가 대세다 싶으면 민주당 스스로 다 문 닫고 갑니다. 옛날에 그 무슨 당선이냐 아니냐야. 당선이냐 무슨 당이었죠? 옛날 저기 민자당 시절에 있었던 3당 합당. 아니 그 왜 민한당 이렇게 저기 민자당 대항으로 있다가 저기 김대중 김영삼 딱 출연하고 나니까 스스로 와르르 무너지고서 그냥 민주당으로다가 가듯이 안철수가 대세를 뜨는 순간 민주당은 문 닫고 안철수당으로 갑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 보면 안철수는 그 당적 흐름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봐요. 만들어낼 거라고 보는데 파괴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 내 포지션 모으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자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지. 끊임없이 지금의 지금 정치 구조 속에서 이렇게 자기와 이제 그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자꾸 빼와가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만약에 안철수가 신당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피해가 어떻게 보면 큰 쪽이 민주당일 거고 사실 새누리당에서도 10%에서 15% 정도는 빠져나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쪽이 어쨌든 약간은 그 오른쪽 우클릭을 한다라고 보는데 지금 근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보는 안철수에 대한 거는 좀 진보적이다라는 그 느낌을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조섭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예. 아주 보수 쪽이고 그 뭐 성장 배경이나 이 모든 것 자체가 아주 그 안정적으로 보수인데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러면은 이 그 새누리당에서도 어떤 그런 이념 그 생각이 비슷한 쪽의 사람들이 있고 민주당은 또 물론 더 많을 테고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이 지난번 그 대선 출마 과정에서 아주 비싼 수업료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그 조직을 가지는 것에 대한 정당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습을 했다고 봐요.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 남은 이제 그 정치 일정상 내년 일단 지방선거 가장 큰 분수령이 되겠죠. 누구나 다 예측하듯이.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새정치라는데 언제부터 보여줄 건지 새 정치를 옛날에 이준이 뭔가 보여주겠지. 뭔가 보여주는 것을 이줄 선생처럼 맨날 뭔가 보여드리겠다고 그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당 구조로다가 바람직하게 갈 수 있는 기회는 새누리당이 오른쪽에 있고 안철수가 조금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가운데를 지켜주고 민주당 다 흡수해서 그러고 나면 이제 왼쪽에 비는 거를 진보 정당들이 영역을 갖다가 민주당 표 약간 흡수해서 자기네 포지션을 만들면 가장 바람직한 3당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자칭 진보 정당이라는 사람들이 그럴 능력들이 없어요. 내가 보기엔 그럴 의지들도 없고 지금 자기네들이 조금 양보해서 진보 정당의 지지치를 만들면 지금 얘기는 3당 구조라고 하면서 자기네 포지션을 넓혀갈 수가 있는데 넓히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밥 한 그릇 가지고 반씩 나눠 먹는 거에 급급해 있어서 저는 이게 어느새 약간 좀 더 나가면 이럴 것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11월 재보선하잖아요. 11월 재보선에서 이게 넘어갔다 싶으면은 지금 뭐 진보정의당이든 아니면은 뭐 통합진보당이든 이 친구들이 캐스팅 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6석 갖고서. 근데 그냥 합하면 12석이야. 근데 내가 그거 갖고서 나는 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거 진짜 제밥에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지금 아닌가? 보면은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진보도 그렇고 이제 통합이라는 이름들이 들어갔잖아요. 이건 사실상은 이 통합이라는 이름 붙은 것 자체는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진보당 거고. 쪽은 지금 통합 운동을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권영길 그다음에 천영세 뭐 이렇게 전 대표들 하고 해갖고 모임을 만들었어요. 진보에. 그런데 이제 진보에 왜 통합이라는 통합이라는 이름 자체가 들어갔다는 게 아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어떤 그 대의에 의해서 내가 그 부분 내가 내 어떤 지분을 접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지분을 꿋꿋하게 챙기겠다는 그런 욕심들이 있으니까 통합이라는 글자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랬어. 당 로고 이렇게 딱 보고서 저렇게 왜 꼬이게 만들었지? 배 꼬였잖아요. 꼬였으니까 꼬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름 바꾼다며. 오늘 저기 박 사장님이 시원하게 안 까고 너무 부드럽게 까셔갖고 뒷말이 너무 많았어요. 자, 여주군 게시판 의견이 요새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셨나? 근데 저기 미담은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 대신면에 그 숙주나물 만드는 그 생산하는 그 남한강이라는 회사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그 이번에 또 이제 또 한 180박스를 갖다 대신면에다가 이제 기탁을 해가지고 대신면에서 이제 그 어려운 분들한테 이제 좀 어르신들하고 이런 데도 좀 나눠주는다. 아니 숙주나 또 안 보태셔 그냥 그것만. 아니 말씀을 안 하셔서 이거 박 사장님 말씀 안 하셔서 제가 보태드린 건데 그냥 그것만. 그거만. 아니 사실은 요즘 그 저기 반찬을 하려고 가보면은요 그 사실 부식값이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한 그런 기부 행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요즘 게시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충해 주세요라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충해 주세요라고 글이 올라왔네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사회복지사 김땡땡님입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저희 여주군 지회 도민촉진단 요원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미설치되거나 부적합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횡단 부분이 이제 세 군데가 올라왔네요. 여주군 여주읍 전봉리 전봉교차로,
여기에는 장애인 전용 교통 신호기가 부적합하고 자녀 시간 표시기가 부적합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주군 여주 교리 부영 아파트 앞에 교차로에는 장애인용 교통 신호기가 부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들은 6군데인데 여주군 여주 상리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 안에 저명 블록 미설치되어 있고 점자 표지판 미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사용 여부 시각 설비 미설치되어 있고 대변기 수평 손잡이, 소변기 수평 손잡이, 대변기 수직 손잡이, 소변기 수직 손잡이가 미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7군데 미비하다고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여주군 여주 상리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 주차 공간 유도 및 표시 안내 표시 규격 안내 표지 내용 이게 미설치되어 있고요. 여주군 대신면 율촌리 대신면사무소에 유도 및 표시 안내 표지 규격 안내 표지 내용 이게 부적합하거나 미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해당 법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민원 제기사항 관련하여 법적 효력일을 검토해 주시고 편의증진법 별표 1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법적 여부 확인 후 검토해 주셔서 위와 같은 시설물의 확충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경기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올라왔습니다. 먼저 이분한테 좀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몇 개 안 되네. 요주 전체를 다 조사해서. 네, 이게 저도 지금 그런 느낌 받았는데 이게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지금 이게 할 게. 그리고 아울렛 매장은 여기서 이거는 아울렛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죠? 아울렛이 많이 지적을 받았네요. 이 업장에서 해야 되는 건데 돈만 벌고 자식들이. 그게 아니라 그런 이제 업장에서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이런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하면은 새로 하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거를 그 건축 허가 과정에서 보게 돼 있어요. 보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엔 설치했다가 예를 들어 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시 선을 긋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하는데 우리 여주군 조례는 4%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전체 우리가 이 법보다 조금 더 많이 설치하게 여주군에 돼 있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그 점자 이제 그 주로 보면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의 이제 점자 블록 같은 게 제일 미비한 게 많고요. 우리 보도에도 설치되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이 중에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장애인 전용 주차구요. 이 부분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임산부들도 여기서 이제 주차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여주군에서 시설이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법원 검찰청 새로 지은 청사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차에서 내리면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 휠체어를 받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공간이 일정 부분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시설은 잘 해놨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간혹 그 자리에 차를 대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도민촉진단 이분들이 이제 여주에도 한 4-5분이 활동을 하세요.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10건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단속권이 여주군의 장애인 복지팀 직원 딱 2명한테만 있는 거예요. 단속권 하는. 다른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이제 그건 과태료 처분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서 이 공무원들이 이제 가서 이제 이걸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형 마트나 이런 데서 안내 방송을 한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안내 방송은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대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애인 주차 구역, 전용 주차 구역이 지금 이거 대신면 사무소도 지금 제대로 그 표시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 관공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지켜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안 됐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뭐 다른 분들 특히 이제 이 장애인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좀 관심들을 가지고 운전자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협조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주군에서도 뭐 제가 보기에는 많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해다가 놓쳤겠구나 이건 일부러 기피한 건 아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싶어서 뭐 바로 조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배려가 없는 거죠. 저기 항상 생각을 해보면 그게 기본적으로 어떤 먼저 챙겨야 될 거를 생각을 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런 그 매장, 이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에서는 매장 같은 데서 이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점형 블록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흰 지팡이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그 이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정보를 저면 블록 안 비싸요. 네. 이거 요즘 붙이는 것도 있잖아요. 실내 같은 경우에 붙이잖아요, 이렇게. 저도 오늘 사무실에 그 작업했는데 네. 한 장에 3,5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얼마 안 하네. 그냥 이렇게 실외에는 이제 이걸 저면 블록 이렇게 붙이는 걸 못 쓰지만 고무로 된 거 실내에는 비싸지 않기 때문에 요거 아마 여주군에서 곧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 의지만 있으면 큰 돈 들이지 않고 다 하는 거니까.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말고는 375 아울렛에 가봤는데 거기는 뭐 화장실을 뭐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뭐 들어갈 수 없을 상황이던데. 여주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서울 가서 지하철을 타려고 그래서 보면은 거기 쫙 해놨지 않습니까? 저명블록 가만히 보세요. 가운데다 놨어요. 가운데 가는 방향이 요즘 우측 보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른쪽으로 우측 보행하고 저쪽에 우측 보행 양쪽에 있어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가운데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양쪽에서 시각장애인 두 분이 오다가 딱 부딪히기 좋게끔 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치를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 법적으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어차피 해라고 그러니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어떤 그 내 친구 또는 내 가족이 그러한 불편을 겪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라디오에서는 작은 지역 소식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이의 100일, 돌잔치, 부모님 칠순잔치, 가게 개업 소식, 동창회 소식 등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식을 모두 전하려고 합니다. 포털 다음에서 여주 라디오 카페의 동네 사람들 이런 일이 있다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훈훈한 미담과 작은 지역 소식 그리고 알리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면 읽어드립니다. 바로 하죠 뭐. 예. 네. 제가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중요한 얘기가 공공의료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새 트러블 메이커로 한참 활약하고 계시는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님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분의 뒷조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뒷조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엄청 많네. 예, 제가 쭉 이 얘기를 할 테니까 코멘트 하시고 싶을 때 들어오십시오. 제가 이분 참 재밌는 분이구나. 참 다이나믹하게 인생을 살으셨네요. 이분이요. 이름은 홍준표. 경상남도 창녕군 출신으로 1954년생. 영남고 고려대 사시 24회 출신으로 본명은 홍판표였으나 검사 시절 세인의 표상이라는 뜻의 준표로 개명하였다. 슬롯모시 사건으로 육공의 황태자 박철원 등 권력 실세들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명성을 얻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정계 입문 권유를 받고 신한국당에 입당하여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총선 당시 동협의회 총무 오모 씨에게 2,400만 원의 돈을 준 것과 허위 지출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 무효용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되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국회의원에 바로 됐는데 바로 아웃된 거예요. 그랬다가 16대 국회에 재선거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동대문이죠. 동대문 쪽에서 이제 15. 예, 국회에 복귀하였습니다. 아니 그 전에 돈 줘가지고 당선 무효용 됐는데 그 다음 때 국회의원 선거 복귀해가지고 당선된다는 게 이게 바로 사면해줬겠지. 이분이 4번 했어요. 15대, 16대, 17대, 18대 그리고 19대에서는 이제 낙선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름자를 이게 보니까 아까 했더니 판표에서 준표를 바꿨어요. 판표의 판자가 판단을 판자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판사한테는 적합한데 검사한테는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리고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비율을 정해서 좀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법조인이라는 게 세상에 사는 흐름이나 세상 이치들을 깊숙이 개입하기가 쉽지 않은 역할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정치하니 이거 뭐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게 말이. 예. 그래서 좀 이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활약은 아직 안 나왔어요. 활약을 좀 들어서. 2003년 5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야당은 경제 잘 되게 하는데 신경 쓸 필요 없다. 경제가 나빠야 여당 표가 떨어지고 야당이 잘 된다라고 말해 무리를 빚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과연 그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비판해. 근데 사실 이건 별 얘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에 뉴스메이커의 인터뷰에 송준표는 하긴 뭐 노무현 대통령도 내가 보기엔 깜이 아니라고 생각했어도 대통령이 됐디다만. 그래서 이게 유명한 그 대통령 깜 논란이었죠. 그래서 이제 비판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 눈에 이렇게 자꾸 눈꺼풀이 이제 자꾸 눈을 찔러갖고 그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쌍꺼풀 수술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도 뭐 쌍꺼풀 수술도 하고 참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눈썹을 문신을 하셨죠, 이분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눈썹 한 걸 막 보라더니 자기가 눈썹을 어느 날 봤더니 눈썹이 굵어지고 있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참. 왜 했대? 예? 왜 눈썹? 좀 멋있게 보이려고 그랬겠지. 아니 무당한테 또 갖고만 또 이걸 해야 또 뭐 또. 모르. 그러니까 이분이 좀 행동이 뭐 좀 웃겨요. 그래서 묻어본 기름이랑 똑같이.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이게 이 사람 이렇게 뒤에 것도 쫙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도 입이 싸. 네, 그래서 너무 입이 싸. 뭐 우리가 평가하지 말고 사태를 쭉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17대 국회의원 시절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어요, 이분이. 그때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나올 때인데 자기가 반값 아파트 정책을 이 사람이 내놔서 4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게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죠. BBK 기획 입국설 조작 논란 이때 아주 훌륭한 활약을 하셨는데요. 김경준 씨가 기획 입국설 이제 기획적으로 그 대통령 선거에 맞춰서 입국을 했다 이런 뭘 하면서 이분이 종이를 막 흔들었다고요. 그때 나와서 국회에서 종이를 막 흔들어 갖고 이게 증거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종이야. 봉지. 그래서 그게 뭐였나 이제 이 뒤에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기획 입국설을 그걸로 무마를 굉장히 해줘서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뭐 1등 공신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 시점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때 고승덕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의 귀국 시기를 증명할 중대한 자료가 있다면서 김경준 씨와 이 후보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와 자필 메모 등을 공개했다. 고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이 후보와 김경준은 BBK 설립 이후에 2000년에 만났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기자가 물어보죠. 그럼 만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둘이서 회사를 설립했단 말이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그 질문을 계속했죠. 그랬더니 사실 이건 양념으로 가져온 것이고 라면서 막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홍준표 의원도 이제 답변을 안 한 채 이제 피하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는 식사했어요? 계속 식사했어요를 연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별명이 붙여진 게 이제 도망다니면서 양념승덕, 식사준표 이때 그 이제 나온 별명입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또 뉴라이트한테도 그 고소를 당했었고요. 어딜 넘나드는 거야? 그러니까 난 뭔지 모르겠다가 그 다음에 유명한 발언을 또 했었죠. 아방궁. 네, 아방궁.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사진 그 집 사진하고 그 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 전 사저 이제 대통령 사저 사진을 갖다 놨더니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묘지 있는데 전체 거의 대부분 그쪽 그 조선일보 그 방상훈 거잖아요. 그건 별거 아닌데 그걸 그렇게 아방궁이라고 규정을 줘버리니까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이거 인식이 나쁘게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그 봉화재단 측에서 사과를 요구했어요. 근데 사과 안 했죠. 끝까지. 그 다음에 이분이 LH공사에 그 4급 친인척 특혜 채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LH공사가 그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를 합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합치면서 부채가 많았던 그 하나는 좀 건전했었고 하나는 좀 이렇게 부실이 있었는데 합쳐서 110조 원의 부채가 있어서 직원을 그 783명을 그 좀 해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783명을 잘랐는데
자기 초족하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때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기능이 있었겠죠. 네, 뭐 저희는 뭐 짐작만 하는 거, 현상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18대에 또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나라당 원내대표까지 이제 또 당선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또 촛불 시위, 미국소 이제 한참 수입 반대 여론이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 국가정보원은 월급 받고 뭐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다며 정부 조직에 촛불 시위에 대한 조사에 분발을 촉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가정보원부고 해라고 계속, 국가정보는 사실 국내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국정원 문제 발생한 것도 이 사람들이 자꾸 압력을 행사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괜한 추측이 막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이분이 그해 이제 2008년도 수입소 그때 국가정보원 뭐 간섭하러 얘기할 때 12월 달이거든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카지노 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면서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카지노를 그 건전한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들어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근데 이분이 원래 슬롯머신으로 자기 상사였던 대전고검장 이건계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스타가 된 사람인데 지금 잘 나가던 분인데, 예, 잘 나갔을 때 자기 상사를 갖다 찔러갖고서 이제 구속시켜버리고, 그래서 그 어떤 이런 좀 생산업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닌데 참 웃기는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얘기 되나요? 그 다음에 2011년 7월 4일에 이제 한나라당 대표가 당선이 되셨죠. 그리고 이분이 또 굉장히 그 또 언어 수위가 좀 종잡을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말을 아주 많이 잘 하시죠. 그래서 뭐 검사 출신이잖아. 키가 다르듯이 하는 거지 뭐. 일부에서 이게 제가 이거에서 이 자료 찾으면서 많이 나온 게 그 아나무인이란 말을 많이 쓰더니까 아나무인이다. 이게 너무 반말도 많이 심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 동네 군수님 같은 생각이 조금. 근데 이분이 최근에도 한 건 하셨잖아요. 엊그저께. 아, 그건 좀 뒤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역사가 쭉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오세훈 뭐 그때 뭐 지났었고, 그리고 이제 오세훈 때 그 무상급식 그때 재밌는 얘기를,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승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그때 이제 그 진중권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정신승리라고.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한참 그 서울시 그때 할 때도 병역 의혹을 제기했었고요. 참. 그 다음에 또 막말 사건으로 2대 계집애 사건이라고 또 그런 말을 또 했고, 또 꼴 같지 않은 게 뭐 대들면 패버린다, 뭐 이런 말을 또 하셔갖고. 그리고 또 한 번 또 은퇴도 얘기했는데, 자기가 트위터에 정기 은퇴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나중에 또 기자회견을 또 하셨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이제 사퇴를 함으로 인해서 경상남도에 이제 또 재선거를 또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2012년 이제 12월 작년에 35대 경남도지사로 새누리당 후보로 나와서 62.9%, 119만 1,904표를 얻어서 당선되었습니다.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네. 홍준표를 욕할 게 아니고 김두관을 욕해야 돼, 진짜로. 김두관? 아니요, 그 경상남 도민들을 욕을 해요. 도민을 욕하면 안 돼. 이게 정치라는 게 가령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됐던 사람들이 자기 임무를 완수하지 않고 중간에 간동으로 인해서 자기 조직에 해를 많이 끼치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오세훈이하고 김두관이에요. 그렇죠. 오세훈도 오세훈이는 민주당한테 지대한 공헌을 했다면 김두관이는 이 새나라당에다 지대한 공헌을 한 건데, 개인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사실 이거 새나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이 간두면서 서울시장 자리를 뺏긴 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개인적인 욕심들 때문에 자기 조직에 이 피멍에 들게 하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재결로 그럴 거라고 지금 오세훈이도 그러고, 그래서 오세훈 나경원 뭐 다 재결.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수준이다, 홍준표처럼 그렇게 막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중진 정신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아 막말이야 뭐 사실은 닦아놓고 뭐 별로지 뭐 성추행해도 뭐 다 살아남는데.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그 언론에서 저희 그 자기가 어떤 대권 주자로서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려는데 이게 이 방송하는 게 이거 띄워주는 거 아닌가 홍준표를? 근데 근데 내가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경남 지사들이 민선 시대부터 민선 지사가 이제 그 김혁규 지난번에 대통령 아니 뭐 김혁규도 지난번에 그 대통령 총리 후보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 후보 올라왔다 이렇게 킬 당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대선에 또 뛰어들었었던 사람 아니에요? 김태호도 나왔었죠. 그다음에 이제 김태호. 경남이 문제고. 그리고 그다음에가 김두관이야.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 세 사람들이 다 대권의 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은 이 양반 어떻게 보면 제일 어떻게 보면 지금 후발 주자잖아요. 같은 경남 지사를 했었던 그 공통점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딱 대권 쪽이야. 그러니까 그 터가 도청 도지사 그 관사 터가 문제가 있다든지 대구 경북 뭐 해서 뭐 여긴 경남인가요? 경남인데 저는 김태호 이분도 김태호 전에 그 이 지사도 뭐라 그랬었냐면은 그 이 부산 경남 이쪽에서는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진짜 두 번 인사하면 형님이고 동생이라는 거야. 근데 김두관 이 양반도 그 당시 이제 부산에서 그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양반도 참 어떻게 보면 속 많이 생겨. 되자마자 대통령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측근에서 대선 출마 어쩌고 교두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터가 그런 거야. 거기가. 근데 끝은 안 좋구만. 끝은 별로 좋은 성공을 거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김태호 전 조지사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보면은 이게 사실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도 있어.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 보세요. 저기 3종 세트 있잖아. 저기 주민등록 위장 전입, 그다음에 뭐 이렇게 투기하고 뭐 하고 3종 세트인데 이 사람 딱 하나야 걸린 게 그 거짓말했다는 거. 그 당시엔 그걸 다 서슬퍼렇게 날라갔는데 뭘 하나겠어. 그래도 일단은 나타난 건 하나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제 진주의료원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 사태의 일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그게 전초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두관 전 지사가 대통령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하려고 했다가 그 뭐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보궐선거가 있어서 홍준표 지사로 이제 바뀌면서 홍준표 지사가 자기 체제로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도 통폐합하고 많이 그 없애고 그리고 예전에 있던 김두관 지사 라인에 있던 사람을 잘라냈어요. 그래서 잘라내는 과정과 그분이 또 경남 FC 또 구단주 하면서 또 감독도 자를까 말까 지금 또 그것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 FC는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전임 감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감독을 지금 자를까 말까 지금 또 그것까지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는 2월달에 그 2월 26일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27일에 보건의료 노조 진주의료원 지부 등 도청 항의 방문 투쟁을 시작했고요. 3월에 경상남도에서 환자한테 퇴원을 하라고 권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4일에 경상남도에서 약품 공급회사에 돈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협박을 했죠. 그래서 8일에 경남도에서 진주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시행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일에 경남도에서 30일까지 휴업 예고 선언. 홍준표 지사는 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다. 이런 이런 말을 왜 자꾸 하죠? 이분은 참. 20일에 보건복지부 경남도 1차 공문 폐업 때는 국비 환수 조치하겠다. 그 다음에 21일 날 경남도에서 진주의료원 의사에게 근로계약을 해지를 4월 20일까지 했습니다. 22일에 민주통합당에서 지방의료원 해산 때 인가받도록 하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5일에 홍 지사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을 했고요. 26일에 보건복지부에서 경남도에 2차 공문으로 폐업 신중히 검토해달라, 의견 수렴 절차 밟아라 이런 공문을 했고요. 27일에 진주의료원 노조가 도청 정문 앞 천막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28일에 민주개혁연대에서 천막 밤생 농성을 시작했고 29일 홍 지사 취임 100일에 지도자가 주저하면 더 큰 혼란이 온다. 그다음에 30일 날 휴업 예고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이번 달이죠. 4월 1일에 홍지사 그래도 기차는 간다. 2일날 민주개혁연대 대표단 도청 현관 단식농성 시작. 장영달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 홍지사 독대 환자 49명 잔류. 3일 경남도 휴업 전격 발표. 4일 경남도 진주의료원의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 장애인 전문 치과 위탁 협약 해지. 장영달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 야전 침대 농성 시작. 5일 보건복지부 새누리당 홍지사 경남 국회의원 당정협의회 경남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협의회 폐업하면 진주개혁 혁신도시 기관 이전 재검토 요구. 그 다음에 9일 홍지사는 노조 원장 대행 대화하면 검토하겠다. 좀 약간 후퇴를 했었죠. 그 다음에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시행 공고. 10일 진영보건복지부 장관 정상화 방안 찾겠다. 진주의료원 경남도청 방문 6개 보건의학단체 폐업 반대 성명 발표. 11일 노사 최초 협상 12일 문화복지위원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문 채택. 13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전국노동장 대회. 15일 민주개혁연대 도의회 본회의장 봉쇄. 박근혜 대통령 도민 뜻 따르겠다. 뭔 말이죠 이게? 경남도 퇴직자 신청 마감 65명 신청. 보건의료노조 경영 개선안 제안. 16일 진주의료원 노동조합 박석용 지부장 등 2명 도청 신관 철탑 농성 시작. 보건복지부 업무 정상화 4번째 공문 전달. 17일 안명옥 천주교 마상교구 주교 권영길 전 의원 민주개혁연대 홍지사 면담. 여야정 대화 전격 제안 대화 시작. 18일 여야정 대화에서 여야 대화 원내대표 회의 속개. 도의회 앞은 전쟁터 방불. 상정후 2달간 심의 보류 잠정 합의안 도출했으나 새누리당 의원 동의 못 이끈에 자동 유예. 이 이후에 사건이 또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재 상황은 그 의회에 상정이 된 안건을 1개월 후에 상정하는 거로다가 다 합의를 해가지고 농성 철탑 농성이 들어갔던 분들 다 내려오고 정상화됐습니다. 근데 그때 홍 지사가 저런 걸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뭐라 그랬지? 진주의료는 폐업을 하고 도민들 전체를 다 무상 의료하겠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런 페인트인가요? 네, 이게 이제 왜 이제 그러면 의료원을 폐업하려고 사실 일반인들은 의료원을 잘 몰라요. 의료원이 뭔지 왜 생겼는지 의료원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진주 이 의료원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정말 폐업을 하든 아니면 유지를 하든 최종적인 승리자는 이 홍 지사입니다. 왜냐하면은 홍 지사가 의료원을 폐업하는 이유를 적자 때문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적자 때문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단순히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강성 노조 때문에 폐업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지금 먹혀들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우리가 이제 복지가 잘 돼 있다는 부결하면 이러죠. 노조 조직률이 80% 90%지만 우리나라는 10%가 안 돼요. 그래 90%가 노조가 안 들어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노조에서 어떤 받는 노조를 통해서 얻는 이익을 갖다가 귀족 노조의 행태로다가 다 몰아붙여 버리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홍준표 지사가 이거를 하면서 이미지를 갖다가 어떤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의료원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냐면 34개가 있어요. 이게 의료원이 뭐냐면 옛날에 도립병원, 시립병원이에요. 뭐냐면 도립병원, 시립병원이란 뭐냐면 행여자라든가 아니면 생활이 어려워서 치료비 못 내고 병원 못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도립병원으로서 치료를 하다가 이거를 갖다가 다 의료원으로다가 바꾼 거예요. 명칭이. 그래서 다 시립도의원으로 운영하는데 지금도 34개가 있는데 34개 중에 흑자를 보는 데는 약 한 7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흑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요. 이게 이제 공공시설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저렴하게 해주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있는 사람들이 편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게 아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을 갖다가 공모제를 해요. 3년 임기제로다가.
그러니까 가까운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가 이제 성공한 케이스인데 이천 같은 경우에 우리 옆에 있는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천의 중심 병원이에요 지금. 중심 병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예 사회공헌 과가 있어요. 전담이. 그래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내거나 이렇다 해도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본인 부담금 내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추천을 갖다가 해주면은 목표가 10,000명입니다.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사람 목표를 지금 10,000명을 세웠는데 그 목표를 아직도 못 채운 거예요. 뭐냐면 10,000명 정도까지는 외래 이렇게 보면 본인 부담금 안 받고 진료해주겠다 해요. 물론 이제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고 본인 부담금만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이천의료는 지금 적자를 안 봐요. 근데 적자를 안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천의 중심병원으로 선 이유는 여기를 과감하게 투자를 한 3, 4년 전에 20억을 투자했어요. 투자해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그 서비스 질을 높이고 현대식 병원처럼. 예, 그래 놓고 또 이제 원장을 공모제로 하니까 의사들을 갖다가 이게 나쁜 말로 하면은 쪼는 거죠. 닥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진료를 적극적으로 임해요. 그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안성의료원이랑 이제 많이 안성의료원은 적자가 좀 심해가지고 적자를 안 보기 위해서 건강검진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요. 건강검진센터를 크고 좀 화려하게 만들어서 건강검진 하는 사람만이라도 유치를 해서라도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천의료원은 건강검진센터를 안 만들어요. 그 공간으로다가 몰려드는 환자 진료를 하기도 바쁠 정도로 지금 중심병원이 됐어요. 근데 이 기타 이런 진주나 이쪽 나머지 대다수의 의료원들은 거의 다 적자다. 근데 적자가 사실은 정상인 거죠. 정상. 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적자폭을 줄이거나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년 이제 들어가는 돈, 사실 여기 진주의료원도 1년에 한 20억 정도씩은 지원을 받는 걸 아는데 많이 받는 거는 아니에요. 보통 평균치를 받고 있고 강성노조다 막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도 홍준표 도지사가 강성노조고 뭐 해방보다 어쩌다 그러니까 단체 협약안을 갖다 비교를 했어요. 다른 데랑. 비교해서 뭐 다른 노조랑 별반 차이점은 없다. 그리고 어떻게 강성노조가 명태를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여기 명태를 받았어요. 거기 예전에 얘기하면 거기 어용노조다 받았죠. 네. 근데도 이게 들고 나온 게 이게 이미지 정치인데 이미지 정치로 이미 성공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의료원 말씀하셨지만은 진주 의료는 제가 가보질 않아서 그런데 이천 의료원 같은 건 말씀대로 그 몇 년 사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시설도 이제 원래 저 이천시 중심가에 있다가 이제 옮겨서 새로 지었을 때 이제 뭐 잘 안 갔어. 장례식장을 운영을 해갖고 장례식이나 있으면 갈까 안 갔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이제 얼마 전에 1월달 올해 초에 그 팔을 다쳐서 갔는데 그 말 그대로 의사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말 그대로 뭐 친절하게 이거 대해주고 그러니까 그 일반 우리 저 보통 병원들보다 다른 다녀본 병원들 중에서 저 의사만 그런지 하여튼 굉장히 친절하다고. 저도 이제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칭찬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주민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 그 의료보험이나 이런 부분 적용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고려병원에 갔을 때 순간에 한 100만 원 이상 비용이 나와요.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다쳤다 싶으면. 근데 이런 부분들 하면 그 이천의료원 공공사업과 딱 연락해서 하게 되면 그 사회복지사고 그 와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할 건가 검토하고 이렇게 나오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보험 적용 안 되는 것 이외에는 지원이 돼요. 그래서 사회적 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체계들은 아주 진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천의료원에 대한 부분들은 원주의료원도 저희도 이제 이용을 하지만 원주, 이천, 우리 근교에 있는 의료원들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진주의료원이 적자 보는 걸 꼭 뭐라 그럴 거는 아닌데 왜냐면 그만큼 복지 쪽을 많이 해서 적자를 보는 거라면은 뭐 어차피 그 돈 써야 되는데 옛날에 뭐 지금 이거 적자 본다고 망한다라면 조선시대 때에도 강혜원도 있었고 어차피 다 이거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은 이천의료원을 다시 예를 든다면 이천의료원도 옛날 적자폭이 굉장히 심했어요. 없어진다는 소문도 돌았었어요. 그래서 그 없앨려 그러다가 여기
저기 고려병원 여주 고려병원에 있던 옛날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에 있던 예. 이 사람들한테 고려대학교에다가 위탁 경영을 맡겼다고 이찬우 의원을. 그러면 이제 선진기법이 도입돼서 좀 적자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맡겼는데 더 심해졌어요. 학교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더 심해졌어요 적자가. 그러니까 그는 직접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과감하게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은 아주 이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인근의 어느 병원보다 그 청결하기도 하고 의사분들도 친절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또 원할만한. 셔틀버스도 운행하니까 이제 터미널에서 거기까지 셔틀버스 운행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접근성이 이제 그 상대적으로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거든요. 그래도 그 셔틀버스 운영하고 의료원의 본래 목적이 사실은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의료원 하나로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제 공공의료라는 게 있는데 예. 이제 이 공공의료를 갖다가 우리나라의 자본들이 반대를 해요. 왜냐면 영리병원 해야 되니까. 이 물꼬가 터지는 공공의료 쪽이 우리나라가 OECD 중에 최하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의료보험이 가장 많이 도입되고 활성화되어 있는 민간 의료보험의 천국이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도 공공의료 시설 그 분포가 그 점유율이 30%가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자리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새로 이제 정부에서 병원 전락을 하기 막 힘드니까 사실은 요새 이제 대안으로 하는 게 보건소를 병원으로 해라. 보건소를 병원 수준으로다가 높여라.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게 아니니까 열심히를 안 해요. 지금 여주군 보건소 같은 경우도 건강검진 바쁘다고 안 하겠다고 지금 건강검진도 포기해버렸어요. 지역 주민에서 공공의료시설에 안 하려고 드는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 적절하게 컨트롤한다면 사실 공공의료계는 굉장히 확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단 보건 이쪽으로도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안이 뭐 나라에서 병원 세워라서 지금 세워질 게 아니니까 보건소를 갖다 병원급 해라.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가 나온 게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영병원을 운영해요. 일산에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는데 이거 세울 때 의사협회에서 난리가 났고요. 하면 국회에서도 결의를 했어요. 폐업하라고. 이거 팔아버리라고. 그래서 그때 몇 년 동안 약정해서 운영해서 적자를 안 보면 운영하고 적자 보면 넘기는 조건으로 해서 이거 개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때 이거 병원을 갖다 왜 운영하겠다 그랬냐면은 병원에서 맨날 죽는 소리를 하는데 앞뒤가 다른 게 앞에서는 죽겠다고 진료비를 올려달라는데 망하는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원가를 우리가 뽑아오기 위해서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이거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나죠.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적자예요. 아직까지는 적자인데 큰 병원 적자는 아닌데 근데 이제 여기 병원 이제 노조 위원장이 특이하게도 일반 직원들이랑 다 같이 있는데 노조 위원장이 의사예요. 그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 자기도 몰랐는데 이런 공공병원이 있어서 나타난 효과가 쉽게 얘기해 단적인 예를 드는데 초음파비를 예를 드는데 초음파가 비급여예요. 예. 비급여인데 일산병원에서 받는 그 초음파 비용이 일반 병원의 65%를 받는데요. 예. 자기는 왜 이렇게 많이 받냐고 65%를 많이 받냐고 팔뚝팔뚝 떴는데 알고 보니까 일산에 있는 모든 병원이 다 65%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더 받았다가는 환자를 다 뺏기니까 지금 이런 공공병원이 종합병원이 있어서 다운을 시키니까 자동으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의료비 공공병원의 역할이 의료비의 그 의료비를 상승하는 걸 저지해주는 역할을. 그렇죠. 우리가 공공보육시설도 그래서 공공보육시설도 꼭 필요하다는. 더군다나 이게 어차피 의료의 질은 경쟁이에요. 경쟁이 되기 때문에 의료의 질은 안 떨어져요. 그게 매기 효과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갖다가 왜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갖고 또 지르고 지금 제2병원을 짓겠다. 한방병원도 짓겠다. 좀 많이 졌으면 좋겠어요. 약국도 운영하겠다 하고서 내놨어요. 네. 복지부에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의사협회 이런 애들이 다 로비해갖고. 아니 그게 아니라 보세요. 그 지금 보건복지부 같은데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그 의료 정책이라든지 의학 정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약대 의대 출신들이 많아. 그 국회에 또 있던 의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 절대 안 이게 된다. 지금 그 전에 우리 그 법을 보면 어떤 문제 어떤 법에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 약간 격가지 같지만 이게 결국 뭐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거든.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동물 약품 있잖아요. 동물 약품을 판매를 하려면 약사가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약사는 약학대학 과정에서 동물에 대해서는 생리고 뭐고 하나도 안 배우거든. 그래서 약이 들어가 예를 들어 그 전에 한약하고 양약 그 얘기도 그거 아니에요. 약자 들어가는 약사가 팔아야 된다. 그럼 농약도 약사가 팔아야 되는 거야. 다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밥그릇 부분이 왜냐면 공공병원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자기들이 나가서 해야 될 때 수익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공공의료 쪽에 대해서는 자본이 반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홍준표 도지사가 얘기하는 게 언론에서 비판을 안 해요. 그죠? 왜냐면 자본이 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노조에 대해서 반노조적인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일반 대다수는 그 규정 노조다니까 내용을 안 본단 말이에요. 내용을 안 보고 지지를 해요. 그래서 이게 홍준표 지사는 이슈를 잘 물었다. 제가 보기에 정치적으로는 잘 물었다. 근데 서민들한테는 이게 피눈물 나는 일인데 이걸 잘 몰라. 그게 문제예요. 그러긴 한데 어쨌든 이게 그런 사람 대통령 되면 큰일 나겠네. 그 지사가 이 정치적으로 보면 저는 큰 성과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아니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다 이런 느낌하고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부분들을 쉽게 못 건드리는 부분들은 그 사실 지방 정부에서 폐업하자라고 해버리면 홍준표 같은 경우에서 그냥 유야무야 그냥 모른 채 해버리면 박근혜가 편하죠. 근데 이게 이제 이미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갔었던 이제 복지 정책 부분들 자기가 그 대선 공약이나 이런 부분은 맞지도 않는 거고 시대와 일정이 맞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가 좀 실책일 수도 있다. 승부수를 아직까지는 좋아요. 아직까지는 좋아가지고 이게 지금 나오는 평가가 홍준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경상도 도지사가 항상 되지도 않는 꿈을 꾸는데 일정 정도 지금 기틀을 지금 반은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 중앙 정치에서 끊임없이 이름이 회자된다라는 부분들은 잊혀지지 않는 정치. 그러면 다만 이제 경상도 도지사의 어떤 지금까지 된 대로 되면 결국 헛꿈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보면 그 홍준표 그 개인에 대한 그 뭐 의식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명박하고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 진주의료원 사태를 보는 부분들도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간다. 야, 그래서 주변 상황들이 뭐 어쨌든 나는 간다 이런 건데 참 예전에 그 홍준표가 이명박 계열이었죠. 똑같은 놈이. 그때 대표한 거요. 아니 근데 이 양반이 국회에서 옛날에 활동할 때 보면 2006년도에는 2006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예? 그리고 또 2010년에는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서민이라든지 환경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있나? 아니 근데 서민 이쪽 담당한 위원장이라는 놈이 하는 게 야당은 경제가 망해야 야당 올라간다고 하는 게 이게 정치인들의 어떤 그 사람의 그 포지션이라는 거는 그때예요. 김문수가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야당 의원이었으면 아마 달랐을 거예요. 그냥 머리띠 묶었지 또. 김문수가 맨 왼쪽에서 맨 오른쪽으로 갔듯이 그 홍준표가 왜 새나라당 갔는지 알아요? 자리가 없어서 갔나요? 아니에요. 홍준표는 원래 옛날에 민주당 가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으로다가 스카웃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이해찬이 노무현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거 홍준표를 민주당으로 못 오게 막은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던 이기태 옛날에 이기태가 자기 쪽이 아니라 노무현 이쪽 이해찬 쪽으로다가 붙어갖고 올라오는 이거 제가 저기 홍준표가 한 얘기예요. 자기 원래 민주당 가고 싶었는데 민주당에서 못 오게 막아갖고 정치는 하고 싶고 새누리당에서 또 오라 그러니까 글로 간 거라고. 그런 케이스. 그러면 옷 색깔이 바뀌는 거야 이제. 네, 옷 색깔. 예, 김문수가 맨 왼쪽에서 맨 오른쪽으로다 옷을 갈아입듯이 이 사람들은 원래 자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가 자기 색깔 옷이야. 지금 제 민주당에서 하고는 박지원 그 사람도 한인회 회장할 때는 저쪽 옷이었어. 이 양반이 뉴욕에서 뉴욕 한인회 그 회장 했었잖아요. 한인회 회장 할 때는 처음엔 누구였었냐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공을 세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 처음 방문을 할 때
정경환 쪽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뉴욕에서 전두환 대통령 와서 성대하게 그 환영식에 인력 동원해주고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손을 타려고 그랬는데 감감 소식이 좀 없는 사이에 DJ가 거기 갔잖아요, 미국에. DJ 미국 갔을 때 박지원이 또 이제 거기 가서 또 그렇게 김대중이 이제 거기 한인들 모임에 와서 인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양반이 박지원이 글로 간 거야. 처음에는 이 사람도 이쪽이 아니라 지금 빨간 잠바 입어야 될 사람인데. 그리고 이 김혁규 전에 아유, 삼촌 뽑혀주지 마, 이제 그 사람들 얘기하지 마. 재수없어. 이게 보니까 이 경상, 내가 뭐냐면 경남도라는 데가 화제를 우리 저기 어쨌든 그 공공의료 잠깐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누가 한 명 아프면 진짜 그 집안이 거덜 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나라에서 해결했으면 하는 건 모두 다 거의 대부분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결됐으면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여주 지역의 지금 의료 현황이나 좀 그런 거. 여주에 너무 시설이 없어서 여주에는 병원 갈 데가 없잖아요. 저는 여주 지금 저도 이제 마지막 발언 정도에 이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그 방금 그 조 선배님이 얘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 보건소를 실제로는 그 지역이 작은 지역일수록 보건소를 활성화시켜서 공공의료 부분들을 감당하는 부분들이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 각 지역별로 국가 예산들을 투자해서 이게 이제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마땅하지 않다. 기존의 구조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 여주군 보건소는 뭐냐면 이천 의료원과 여주 보건소를 어차피 공공 영역이긴 하죠. 그 조금 분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느낌이 뭐냐면 이천 의료원 가면 병원이에요. 여주 보건소를 가면 공무원이에요. 딱 느낌이 그거예요. 뭐냐면 이 갭 차이가 너무 많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 자체는 누가 우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들이 없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수. 그러니 공무원이구나. 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제 보건소장이 과장급이에요, 과장. 지금 왜 그러냐면 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진료를 보는 의사들이 다 지금 그 공중보건의들이에요. 왜냐면 관리의사가 없어. 관리의사가 안 오는 거예요, 여기는. 전 적어도 깊이 지역. 여주 보건소가 전 만약에 그 의료역들을 넓힐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 뭐 그런 데 있다면서 저는 건강검진 같은 경우라도 아주 특화해서 이 부분들은 사실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특화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보건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일을 만들려고 들질 않는 거죠. 이게 좁혀야지. 아니, 좁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이게 공공 의료에 있는 부분만 보건소에 있는 부분만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교육청이나 들어가 보세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학교 선생님들 뭐냐면 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하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뭐 과장님이 그런데요. 뭐 학교에 학부모들하고 관련돼서 뭐 사업을 하지 말래. 그래서 선생님들 피곤하니까 뭐 만들지는 말해. 피곤하다 이거야. 다 우리나라의 공공력 이쪽에 있는 부분들 뭐냐면 이게 복지부동 편화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이거를 전 적절히 어차피 의료원도 공공시설인데도 되잖아요.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될 거다 싶은 게 이제 그 제가 옛날에 벌써 한 17, 18년 전인데 그 각 면 단위에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통 일반 의사밖에 없어요. 근데 소장으로다가 근데 대신면에 치과 의사가 한 명이 왔었어요. 지금도 지소에 치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공중보건의로 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대신면 사무소에 소문이 나가지고 환자들이 너무 밀려갖고 세상에 보건지소가 예약 진료를 했어요. 왜냐면 예약을 안 하고 오면 막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 연세 드셔서 오시는 이 뭐 면사무소에서 면 단위에서 치과 오는 사람들은 다 할아버지들이거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기다리는 게 미안하다고 예약을 하면서 그 노인네들한테도 예약을 받아야 될 정도로 다 밀려서 나중에 의사가 탈진할 정도까지 열심히 했다고.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예약을 받아서 그 정도 할 정도면 일반 의사가 와서 해도 돈이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보건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의사가 없다 그랬는데 정말로다가 이런 시골 낙걸 지역의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관리의사 월급 주고 하는 의사를 두고 한다 할지라도
적자를 안 볼 수 있다는 네. 얘기예요. 근데 똑같진 않아요. 그렇게 일을 벌려가지고서는 왜냐하면 내가 받는 월급은 달라지지가 않으니까 일을 안 벌리려고 드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선거 때 이게 이슈화가 돼야 된다. 이슈화가 돼서 보건소를 갖다가 확실하게 서비스 질을 높이는 거 이거는 관리 감독이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지금 의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린 거지. 네, 결국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달린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보건소 행정을 특화시켜야 되는데 군청에 근무하다가 뭐 어디 뭐 세무과고 어디 근무하다가 보건소 와서 또 한 1년 있다 이렇게 가고 이런다. 그러니까 돌려서 보건소 행정의 전문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이 조직 개편할 때마다 여주군청 왔다 갔다 하는 게 위생팀이잖아. 보건소 갔다가 문청 왔다가 이게 보건소를 갖다가 좀 특화시켜서 왜냐면 여주군은 경제성이라는 면에서 종합병원이 들어오기 어려운 데란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다른 병원은 둘째치고 여주에는 여자들이 애 낳을 데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 산부인과 하나 있잖아요. 여기. 가령 취약한 지역 분야를 갖다가 만들어 보건소 이런 공공의료가 원래 돈 잘 되는 데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 잘 되는 데는 사업하는 게 냅두고 취약한 쪽에 공공보험이 들어가서 그게 적자가 아니라 어차피 취약한 사람들 지원해줘야 될 돈을 공공의료라는 목록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거든. 그리고 이런 식의 정책 방향이 특히 여주군 같은 데는 있어야 돼요. 어떤 것도 아까 했지만 공립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떤 공립의료원이라든지 국공립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하셨던 대로 말 그대로 어떤 그 민간 부분에서 투자 어떤 손익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진출하지 못하는 분야에 많이 진출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참 아까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진짜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도지사 한마디 했다고 3월 3일 날 가서 환자들한테 이거 공무원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거 다 불법이에요. 예? 퇴원을 종료한다는 것 자체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아니, 사람도 죽었잖아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 퇴원 종료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사람에 대한.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이거 의료법 위반인 거 다 알아요. 네. 근데 어느 누구도 의료법으로 다 고발 조치 안 해요. 그만큼 이 자본이나 이쪽에서는 이미 다 결정이 나 있고 밀어붙이는 거야. 그리고 고발해봐야 저 또 법원에 저것들이 뭐 제대로 그래서 하겠어? 결국은 아니 강성노조에서 왜 그걸 고발을 안 할까? 뭐 진주에 무슨 저거 안 들어오나? 이게 꼭 진주의료원뿐만이 아니라 전 진주의료원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에 대해서 사실 일반 국민들은 평상시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보건소는 원래 저렇게 하는 거다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공공의료라는 거에 대해서 저게 공공의료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일반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혜택이 되는 건지 이번 사태로도. 근데 정치권에서도 그런 쪽으로 몰아가지라. 그냥 진주의료원 문 안 닫는 거에 급급하는데 사실 안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원이 무슨 역할 하는지를 국민들이 정말 다 알아야 되고 왜 닫으면 안 되는지. 그럼 우리 동네는 쉽게 해서 우리 동네는 왜 의료원이 없어? 그리고 의료원 역할을 해주는 무슨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좀 의문점을 국민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여주에 거기 공립보육시설 없는데도 거기 아무 얘기를 안 하잖아. 아니 하나 있어 하나. 확대하지 마시고요. 그럴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만약에 우리가 지역에서 의제화 시킬 수 있다면 의제화 시켜야 된다는 게 그 부분 가보면 이천 의료원을 가보면 알아요. 이천 의료원을 딱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서 그 문전성 환자들이 그냥 다 대기하는 정도가 엄청나요. 근데 저번에 여주군 보건소를 딱 가는 순간 뭐냐면 냉기가 아주 휘감아요. 저번에 왜 박명선 의원 왔을 때 도로 요만큼 까는데 200억 든다 그랬잖아요. 그 별거 아니라고. 네. 이천 의료원 그거 리모델링인데 25억인가 투자해서 저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200억 요만큼 길 까는 거 조금 늦추고 거기에 10분의 1만 투자를 하면은 보건소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이번에 뭐 우리 공격 헬기 뭐 몇 조 단위로다가 산대는데 사실 돈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저기 금번에 리버스라는데 뭐래 거기 수석박물관 하는데도 그 몇십억 들걸라면 그 리버스 하는데 참 돌덩이로 한 대씩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인드가 없는 거고 누구도 그게 이게 우리가 할 수도 우리 동네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저희 이런 일을 접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왜 이런 인성을 가지게 됐냐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어떤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어서 이 짓을 하는 거야. 여주군 보건소에도 몇 년 전, 3년 전에는 관리의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저기 서울대 나온 사람이었어. 관리의사로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돈 안 들어가게 공중보건이 그냥 병역 떼오르고 와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러니까는 소극적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정책이 지속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보건의료 정책도. 여주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여주 얘기를 하고서 뭐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는데 여주는 병원이 없어서 원주로 가거나 이제 서울로 바로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주는 못 가겠다. 가깝지만 아시죠? 뭐 이렇게 뭐 의료 사고도 많고 뭐 불친절하고 뭐 특정 병원이라서 말은 못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뭐 원성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다 서울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의료비가 너무 비싸고 그래도 이게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결석으로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계속 치료할 때도 없고 여주는 응급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어떤 적절한 처치가 없으면 그게 중차대한 어떤 장애라든지 이런 걸 다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네, 네, 후유증으로 다. 근데 대부분 어떤 심장계열 질환이나 이런 거는 보통 얘기하는 게 한 30분에서 뭐 얼마 이내에 병원에 도착을 해야지만 산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진짜 여주에 있는 어떤 병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친구 딸하고 저기 여자애가 터미널에서 사고 났어요. 음주운전하는 애가 그냥 신호 위반하고 받아갖고 했는데 거의 30주 가까이 나왔어 한 명이. 네. 그런데 여기서 응급처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는데 다 하고서 나중에 이제 서울로다 병원을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서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부분을 해갖고 여기서 가능하다라면은 여기서 다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죠? 근데 안 될 것 같으면 보내려면 빨리라도 보내주지. 그거 왜냐면 그거 하는데 뭐 이거 찍고 저거 찍고 하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거기 가면 또 일정 부분은 또 다시 해야 돼요.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응급 체계의 그런 부분의 구축을 위해서라도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보건소의 기능을 확대한 규모를라든지 기능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은 대부분 한 번이라도 응급해갖고 이 지역의 병원이라는 데를 가봤던 사람들은 다들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들이 높다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비단 오늘은 의료 얘기지만 다른 교육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거기서 이제부터 시장 선거를 하겠죠. 제발 좀 우리 시장 선거 때 각 후보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여주를 좋게 바꾸겠다 이런 거 좀 바꿨어. 맨날 어디 도로 닦는다는 얘기만 좀 그만하고. 그래요. 네. 이거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언론의 책임이 참 큽니다. 바로 그런 쪽으로 뭐냐면 좋은 방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뭐냐면 언론이 사실은 어떤 방향도 제시해 주는 게 박 사장님이 지금 뭔가 이제 착각을 하고 계신데요. 박 사장님이 이제 언론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자꾸 우리는 야매고 야매 언론인으로 현직 있잖아. 이게 이제 응급의료 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거랑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거랑은 어떻게 보면 별개예요. 네. 별개예요. 왜냐면은 지금 여주에는 응급의료 체계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의료 체계가 부족한 거예요. 냉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부족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의료 체계가 없는 거죠. 부족하다고 표현을 해야겠지. 개념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뭐냐면은 응급의료 체계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전공을 하는 게 응급의학과가 따로 있잖아요, 요새는. 예. 그래서 지금은 응급의료 체계는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다 거점화예요. 거점화예요. 지역별로. 예, 지역별로 거점에서 수가도 달리주고 굉장히 달려요. 그래서 정부에서 올해부터 정책을 바꿨어요. 뭐냐면은 응급실을 운영하는 거는 의원급은 못해. 병원급 고려병원이 병원급이니까 응급실을 한다지만 의사의 한정이 있어요. 인력 운영을 쉽게 얘기하면은 응급실에 있는 사람은
만물박사여야 되거든. 모든 과 의사가 다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병원급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인력난 때문에 종합병원에서도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저 방침을 올해 어떻게 바꿨냐면은 병원들이 야간에도 늦게까지 일할 수 있도록 당근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응급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효과를 봐요. 그래갖고 밤에 하면은 돈을 팍팍 더 주는 거야. 돈벌이가 되게 해주는 거야. 지금 새로운 병원이 그거 하고 있는 걸로. 네, 돈을 더 줘요. 뭐냐면 낮에 보통은 야간 근무를 야간에 진료라면 30%에서 만약 50%까지 더 줘요. 그걸 배를 주겠다 해요. 그럼 이제 소아과 의원 같은 거 애 응급 상황이 됐을 때 큰 병원 안 가고도 밤에 문을 여는 의원급들이 많이 나오면 응급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돈이 안 되니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낮에 전략적으로 의사를 둘 둬서 낮밤을 하든지 우리는 낮에는 쉬고 밤에만 열겠다든가 그 역할인가?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올해부터 정책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응급의료 체계로다가 응급의료 체계를 별도로다가 구속을 지금 예전에 하던 대로다가 거점 의사들이 돈만 많이 들어가지 실효성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여주에서는 지금 논의할 거는 응급 막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질 좋고 서비스 좋은 병원들 지금 병원이 여주에 없는 게 여주의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의료기관이 이제 약국이 병원 이걸 따지면 100개가 넘어요. 엄청 많아요. 많은데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뭐냐면 돈벌이에만 급급하니까 낮에만 있고 실질적인 서민들을 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농어촌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읍면에 의무적으로 보건지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교통이 나쁜 데에는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역할을 갖다가 정확하게 나눠주면은 이 농어촌에서 의료 혜택을 못 받고 교통이 나빠서 실제로 나오기 힘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의료 혜택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다만 거기에 공중보건 돈 안 들어가는 정책 공중보건이만 가지고선 하려고 들어가니까 월급 안 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공중보건이 그냥 안 주는 건 아니고 저렴하게 병역이죠. 저렴하게 하는 그 사람들 이제 그래도 장교 월급 주니까 아주 안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갖고 하는 건데 그들의 기대수님보다 그러지 말고 공중보건은 어차피 그냥 쓰는 유효 인력이고 거기에 좀 더 투자하는 의미로다가 월급 이상 관리의사라고 얘기하죠. 보건소 같은 경우 정말 유능한 관리의사를 둬서 뭐 우리 사실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실적급인데 일반 의사들처럼 보건소는 실적급 갖다가 뭐 연봉제 개념한테 계약제를 해가지고 하든지 그 사람들이 최대한 대로 서비스를 하면 그만큼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다가 보건소를 바꿔나간다면은 병원급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여주에. 그러면 이천 의료원이 지금 잘 나가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천 의료원이 거기에 바른병원이니 파티마 병원이니 병원급이 몇 개 있잖아요. 거기랑 경쟁을 한다고. 근데 여주는 고려병원하고 경쟁할 때가 사려운병원이랑 둘이 이렇게 되지만 사려운병원은 이 진료 과목이 적어요. 보건소가 그런 병원들이랑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투자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인드를 가지고 도로 조금 뭐 100m 들 깎고 그거를 투자만 해주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미진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요. 느낌이 좀 공공부문 얘기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마무리를 한 마디씩만 더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보건소가 지역 공공의료의 대안이다라는 부분들은 뭐 이건 변할 수 없는 그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그 공공 서비스 그 이쪽 진영에도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을 수도 있겠지만 좀 신자유주의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익 나는 몇 개 그 진료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부분들을 그 통해서 그 이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다른 취약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체계로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주보건소를 일반 진료 체계로 바꾼다고 해도 저는 한 2년 3년 적자 날 수 있다고 봅니다. 2년 3년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 성실하게 서비스 좋은 어느 의료기관도 우리나라에서는 전 적자 보는 의료기관 없다라고 봐요. 전 보건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점 부분들을 실제로 2, 3년 정도 그 의료 서비스 체계를 좀 바꿔내고 그리고 투자를
투자도 그냥 없는 돈 다 꼬라박으러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잘 되는 그 진료 과목들을 개설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들을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는다고 한다면 저는 여주 지역에서 그 기존에 있는 사설 병원들하고 충분한 경쟁 체제를 갖출 수 있지 않나 싶은 거고 그게 저는 해석하기에도 이게 지자체 단체장이 이 부분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사실은 여주 지역 자체가 이게 보수 정당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유지하는 책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방식으로 해서 지역의 공공성들, 의료의 공공성들을 높여가는 게 방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제 매년 그 보건소에 가서 이렇게 혈액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항상 매년 하는데요. 그 갈 때 느낀 거는 뭐 그렇게 뭐 불편함이나 이런 건 느껴보진 못했었어요. 이제 솔직히 근데 저는 이제 진료를 받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듣고서 이렇게 아는 게 문제죠. 그리고 필요한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유익했었던 것 같고 그 일반 병원에 가면은 인기 있는 병원과 인기 없는 병원이 여주에서는 나눠지거든요.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S를 시작하는 그 사거리에 있는 거기는 갈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뭐 2시간 기다리는 것도 다반사고 예약번호 20번 넘어가는 것도 뭐 다반사인데 그런 그 앞에 있는 또 병원은 또 안 돼요. H로 시작하는 병원은. 그런 걸 보면은 아까 이제 앞에 말씀하신 이제 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경쟁 구도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서 성과를 나타내서 그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경쟁 구도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진주의료원 얘기해서 우리 여주 이제 보건소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우선 이제 진주의료원 사태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죠. 거기에는 그 경상남도 또는 이제 홍준표라는 도지사하고 그에 상대되는 뭐 강성 같지도 않은 강성노조 그 의료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환자라는 이름의 국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잘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말씀대로 진짜 우리 여주같이 여주의 여주에서 굳이 어떤 큰 멀리 있는 큰 병원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또 이 병원 저 병원 헤매지 않도록 어떤 공공의료 부분이 좀 이렇게 좀 크게 그리고 또 어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 사실 요새 거기 의사들 남아돈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변호사도 남아돈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교원도 남아돈다 그래요. 사실은. 그럼 이 남아드는 이 인력들이 이 사람들이 기대 수준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안정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를 보장한다라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런 보건소라든가 이런 공공기관들의 역할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가 흔히 말하는 결핵이라든가 흡연, 금연 이런 교육의 예방적 차원의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치료와 진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관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점만 바꾸면은 우리도 이런 뭐랄까요 수도권에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만은 서울 사람들 못지않게 좋은 교육과 의료 혜택들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것은 우리 주민이 깨야 됩니다. 주민이 땅 판다는 그거 맨날 공약만 내는 이런 놈만 뽑지 말고 제대로 된 진짜로 거기 우리의 뭐랄까요 이게 자치단체장을 뽑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 선거에는 그런 어떤 좋은 어떤 공약을 거기 내오는 후보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주의료원 설치. 네,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는데요. 여주 라디오에서는 저희들이 글도 잘 못 쓰고 이게 네, 그래서 희망자도 없고 지금 저희가 프랭카드를 붙였습니다. 아마 팟캐스트 역사 중에 전국의 모든 팟캐스트 중에 프랭카드 붙여서 한 대는 여주밖에 없을 거예요. 여주 라디오 팟캐스트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능력이 뭐 이렇게 투중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는 그냥 단지 오셔갖고 좀 그냥 같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계시면은 적극적으로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